오늘은 저희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디아스포라 연구를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님을 모신 데 이어서 이번에는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히브리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계속 이제 에, 이스라엘에 거주하시면서 또 한국에 오시면서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시는 이강금 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순실평화통일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서문기 원장님께서 간략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서문기 원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이강금 박사님을 소개해드리면 히브리대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소재 유대학 연구소장으로 계시면서 아프리카 중동 한인 총연합회 문화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전 이스라엘 한인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한 전 아프리카 중동 한인 총연합회 제6회 총회 준비위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네. 이강근 박사님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디아스포라는 좀 늦었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0년 넘게 이스라엘에 살면서 저의 위치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 사는 동포다 이런 이야기를 일찍부터 들었어요. 무엇보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봉섭 박사님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외교부의 동포재단에서 정말 모든 그 직책을 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전문위원으로 계셔요. 그래서 여러 일로 또 한인 회장대회 때라든지 또 동포와 관련된 이슈일 때 이렇게 만나 오신 귀한 분이 또 오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를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의 삶은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늦었지만 이미 전 세계에는 정말 이슈, 요즘 좀 깨어있는 분야에서 해외에 있는 이 동포들을 이 국가 동력화로 끌어들이고 또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이 동포들을 통해서 동포들에게서 이 애국심,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 사람의 가진 인프라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술이 있다든지 그 사람만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디아스포라는 한반도의 미래다. 이 말은 우리 한인에게도 이 적용이 되지만 이미 모든 나라에서 민족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마존에 도대체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연구가 되어 있는가 봤더니 단행본만 1만 권이 넘어요. 그 시기는 1900년대 초부터
사실 이 아카데믹한 학문화 시킨 것은 이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명칭 또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 관심은 그냥 디아스포라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치에 있는 민족에게는 이미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 디아스포라 학이 연구가 이미 1964년도에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되고 불과 20여 년도 안 돼서 이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히브리 대학과 텔아비브 대학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1970년대에 이미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이 3천여 민족을 공유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인류에 있어서 공통된 주제다 해서 이미 세계 디아스포라 학회가 이미 시작이 히브리대에서 되었고, 그 첫 초기에 역대 회장을 히브리대 교수님들이 맡아왔어요. 그러니까 일찍 깨인 민족에게는 무한한 자산을 적절히 다 활용을 했고, 등한시한 민족에게는 널려있는 그 수많은 자기 자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동포재단 그 김봉섭 박사님도 와 계셨지만은 이미 놓쳤어요. 초기에 이 이민 1세대 또는 해외 2세대, 3세대 이때에 이 나중에 제가 좀 언급을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자국 그 자민족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이미 가졌더라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현재와 미래를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학을 하면서 뭐 그렇다고 뭐 정치의 꿈을 두고 간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종교정당을 이렇게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대학에서 많은 히브리 대학 이 대학 교수 강의 자체도 꼭 교수라고 하는 직함만 가진 사람만이 강의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대학원서부터 박사과정까지 6년을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 과와 과의 경계가 없어요. 한국은 신약학 교수의 영역을 구약학 교수가 건드리면 왜 넘어와 이런.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대 교에서 논문을 잡고 나면 랍비도 만나야 돼요. 왜? 논문 주제가 종교정당이니까 종교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도 교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대학원 이 사드나라고 하는 이 세미나 때는 한 교수님이 직접 이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고 16개의 주제에 맞게 현직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국회의원도 들어와, 그 다음에 가장 영향력을 전달해주는 기자도 들어오고, 정말 폭넓게 수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속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치학과에서 제가 논문을 쓰지만 그 논문 그 개념이 국가의 개념은 대한민국이잖아요. 영유권, 이 국가 바운더리. 그러나 이스라엘은 투 스테이트가 있다 그래요.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국된 땅 안에 살아가는 유대인이 있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이미 60년대에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또 하나의 해외의 국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유대인과 본토의 유대인들이 하나가 늘 돼요. 그래서 이번 2월인가 얼마 안 돼요. 한 달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국민을 상대로 워낙에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와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너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64%가 우리의 형제라고 대답을 해요. 이미 이스라엘 자체가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품을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정부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은 해외에 있는 인사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국내 정치파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끼리 나눠가지고 자리가 부족할 판에
평생을 해외에 산 사람에게 장관직을 준다. 끝내 낙마된 거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유대인 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는 IMF라고 하는 정말 국가 최대 건국 이후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스탠리 피셔라는 이름 아십니까? IMF 부총재로 한국의 IMF 기금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왔을 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 또 당시 경제부총리를 맡던 임창열 부총리석과 이분이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운명이 이 좌우될 때 그 인사가 스탠리 피셔예요. 세계은행 부총재. 그런데 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보안과 이 국가의 이제 그 국방도 문제지만 경제도 문제예요. 이게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일나가는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잡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는 사람들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더 폭발적으로 많고 거기에 채 준비되지 못한 국가 경제의 혼란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굉장히 신축성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네타냐후가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를 이스라엘 은행장으로 임명을 해요. 내부에서 전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그때 한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라서 기억이 납니다. 처음 스탠리 피셔가 지명이 되고 3개월 만에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에 모든 걸 쥐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은행과 같은 그런 은행 책임자인데 왔는데 떠듬 샬롬 하베림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떠듬 하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은행 총재로 왔는데 결국은 7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실 난 히브리어를 모른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내가 히브리어를 배워서 히브리어로 회의를 주재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결국은 7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했어요. 남들이 금리를 올릴 때 내리기도 하고 내려갈 때 약간 올리기도 하면서 세계 경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어쩌면 이스라엘에 이런 오픈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21세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입니다. 여기에는 이 국내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해외에서 수많은 분야에서 익혔던 이 디아스포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홈랜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반도에 이렇게 이 삼면이 바다인 우리는 유독 이 고립적인 생각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30년을 넘게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 떠나니까 막 조기 그리운데 우연찮게 한인회장을 했어요. 근데 또 너무 오래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속해 있는 아프리카 중동 73개국의 회장님들을 자주 만나고 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들이 이 겪은 삶, 무엇보다도 이 미주나 유럽은 그래도 한국의 정치인들이 오가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외지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이 동포들, 이 아프리카 중동의 동포들은 본국에 대한 애환이 많아요. 그리움도 강하지만 섭섭함도 강하고 리비아 사태 났을 때 비행기 대다 놓고 돈 내는 사람만 태워서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그 떠나지 못하면 죽을 상황에서도 항공료 안 내면은 전 세계를 갖다 놓고도 돈을 안 내면 안 태워줘 가지고 정말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가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다행히 지금은 선 탑승 후 청구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또 계속 동포제널에 가서 얘기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 고위직이 오게 되면 애안을 해서 됐고
지금 이 숭실대학교에서 이 디아스포라는 이 주제로 이제 이렇게 연구를 집중하는 이 시기에 지난달에 우리 세계 720만 해외 동포들의 염원인 동포청, 그러니까 동포재단이 이제는 승격이 돼서 청으로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얼마나 이 해외 동포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동포재단, 동포청을 통해서 많은 뭐 재정적인 이런 것도 없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고 또 그 동력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주제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코리안에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이 제가 사는 그 땅은 정말 이 디아스포라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하춘 교수님을 이래저래 자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만나고 한두 번 오셨을 때 만나고 이제 올 때 식사를 하면서 이미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디아스포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례적으로 우리 히브리 대학에서도 제가 이제 막 한참 아프리카 중동 한인들의 관심이 많을 때에 히브리 대학에서도 코리안 한국학과 아시아학과 내 한국학과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었고요. 또 제가 아프리카 중동 한인 총연회 우리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의 상황을 좀 살펴보자. 뭐가 필요한지. 또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이 컨퍼런스를 열어보자 해서 몇 번 진행했는데 아쉽게도 격하는 게 아니고 이 중동 아프리카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일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게 관심이 이렇게 잘 합쳐지지 않아서 이제 저 혼자만의 이제 고민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2014년 10월 2일에 이 한국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에 살다가 한 40년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 당시에 이제 작은 한 500에서 800여 명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40년간 살아왔어요. 그때에 살아간 사람들을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70년대와 그 이전에 살았던 분 중에 누가 있는가? 민영진 박사님이 계시고 70년, 80년대 때 공부하 가신 보니까 강삼원 교수님이 계시고 또 유태영 박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90년대 누가 있는가? 2000년대는 누가 있는가 해서 12분의 원로 그리고 최근까지의 한인들을 모아서 제가 이스라엘 한인 40년사를 컨퍼런스를 했어요. 이게 뭐 10년 전입니다. 그때의 공통점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은 대부분 유학하는 분들이고 유학하는 분들은 대부분 성서학, 역사학, 고고학 이런 분들. 이제 유태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학과에서 농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 한 분의 아이디어가 살았던 그 노하우가 1970년대에 예비군을 창설하는 브릿지 역할한 거 아십니까? 경제개발 5개년이 계속 제습될 때에 저 이렇게 낙후된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들을 어떻게 동력화시킬까 할 때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것을 새마을 운동화해서 내 마을은 내가 깨끗이 하고 발전시킨다. 또 향토예비군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이 두 모토가 이스라엘산이에요. 그것을 한국에 실어 나르신 분이 유태영 박사님입니다. 그 얘기 철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2대를 갖다 놓고 지금 12명의 정말 이름만 대면 이 한국 사회에서 일을 하셨던 신학자들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에서 생활할 때 겪었던 이야기와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장점은 정말 한국에 전하고 싶다 했던 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온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마침 그 사진 중에 하나가 그래서 KBS 월드에도 소개가 됐고 국민일보에도 나왔고 또 뭐 당연히 재동포 신문과 코리안 월드 코리안에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거는 제가 이 지구상에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이스라엘 땅에서 제가 노하우라고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끄집어냈던 이미 11년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뭐 디아스포라는 학문적으로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 디아스포라 연구자가 아니고 30년 이상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그 샘플로 제시하는 게 하필이면 제가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지난 이 동포재단에서는 이스라엘을 자주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동포재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을 연구하는 디아스포라 측면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교육이 강해요. 그래서 주이시 에듀케이션, 지금도 제가 와 있는 이 시간에 이 경기도 도육감 임태희 교육감이 와 계세요. 제가 있는 동안에 좀 안내를 맡을까 했는데 또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아들 딸이 오고 해서 그 다른 분에게 인계를 하고 왔지만 그분조차도 들여다보는 게 이스라엘 교육. 이 모든 것이 다 민족과 연결이 되고 이 민족은 유대인. 유대인은 아마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 디아스포라를 연구를 하게 되면 첫 언급 사례가 유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이 디아스포라 연구는 이미 성경에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유배되는 게 디아스포라의 시작. 그리고 200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남유다를 거의 남은 그루터기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벨론을 끌고 갔던 것이 제2차 흩어지는 계기. 그리고 불과 500년 만에 로마가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에 대대적으로 이 산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른들이 전해주고 또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교육시킨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면 공유하는 성경책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삶은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에스니컬 캐릭터가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유대인을 보면 애체부터가 디아스포라예요. 우리는 한반도에 한민족이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쩌다 나간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칼데아 우르에서 그 퍼타일 크레센트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타고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온 디아스포라예요. 원래 아브라함의 홈랜드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수메르. 우리가 유대교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 모두가 출애굽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오늘날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은 이 히브리인이라고 제가 일단 통칭을 할게요. 이들은 이 야곱 때 기근을 피해서 요셉 때 나갔다가 430년 만에 아예 민족 전체가 400년 이상을 살던 디아스포라로 갔지만 아예 그것이 본토가 될 만한 때예요. 400년을 살았으면 그게 자기들의 본토가 됐는데 민족 전체가 가나안 땅으로 온 디아스포라. 그리고 로마 시대 때의 디아스포라로 2000년. 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지난 올 이번에 재단 이사장 김성건 이사장님이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와서 제가 모셨거든요. 그때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제 발제를 하시면서 동포청 설립을 위한 특강을 하셨더라고요. 다 우리가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유대 민족이 앞에 역사는 차지하더라도 2000년 동안 본토를 완전히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가장 유대인이 없었을 때는 불과 5000명밖에 살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유대 땅에,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한인, 이 코리안이 5천 명도 안 되는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본토를 잊고 살면서도 어쩌면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어쩌면 독일인보다 더 독일인처럼 살아야 차별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유대인의 처참한 환경에서 그들이 다시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자기의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을까? 이거를 자세히 보면 저희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 노래를 잘하세요. 불과 36년의 식민지 하에서도 우리는 창씨를 개명당하고 이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문화적인 철폐를 막, 우리 이제 그런 이렇게 짧은 36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장구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 자기 땅에 다시 와서 국가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전 기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저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에 대한 정체성을 2000년을 두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언가? 이건 또 다른 주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치학을 해가지고 한국의 많은 이제 옛날에 그 각 정당에서 한창 우리가 지역구에서 비례대표제를 할 때 제가 기고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100%가 비례대표제. 왜 비례대표제로 될 수 없었는지 글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948년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했다고 형제국가라 그래요. 그러나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 본토에 살도 있던 한인들이 다시 일제 치하를 뚫고 나라를 세운 만만 년의 역사를 가진 그 민족의 후손들이지만, 이스라엘은 2000년 전이나 이 땅과 관계없던 곳에 살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은 본토인이 세운 곳이 아니고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가 세운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이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특징을 이해하는데 핵심 잣대입니다.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를 논하듯 이스라엘 정치를 논하면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이 국가의 동력의 근원은 정당이거든요. 빨리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 시킨 다음에 그 세력의 힘으로 투표가 이루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역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정당이 국가 건립 이전에 이미 생겨난 정당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세워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얼마가 사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디에 살더라도 그 해외에 있던, 이미 1902년에 미즈라크 당이 아구다 당이 창설이 됐고 1910년에 미즈라크 당이 생겼어요. 건국 4, 50년 전에 이미 이들이 정당 역할을 하는 정당, 지금도 이 이름의 정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다고 해서 해외에 그들이 그 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없어요. 요지는 뭐냐 하면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가 전해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국가 건립 운동을 각각의 특성 있는 정당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그대로 정당이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의 나라이고 디아스포라의 민족이지만 이 디아스포라들이 국가를 세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디아스포라는 특징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 산 나라에서 이미 수상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게 아예 그 나라가 본토였던 사람들이 1948년 독립을 하면서 또 다른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사는 거예요. 그니
뼛속까지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개념은 우리 하 교수님은 평양에서 와서 뼛속까지 조선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 신토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지금 약 900만 명의 이스라엘에 등록된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랍인 빼고, 아랍인도 만만치 않아.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에 수도라가지만 아랍인 50만, 유대인 50만이에요. 그 북쪽에도 아랍 사람이 많아요. 팔레스타인하고 말고 뭐 베들레헴, 여리고 이런 헤브론 완전 자치 정부를 이루어서 사는 아랍인 말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700만 정도 돼요. 한 690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되는데 지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내 땅이라고 군대도 가고 뭐 충성심, 애국심을 발휘하지만 이 사람들의 적어도 학자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3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사는 이스라엘의 70%가 남의 땅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잘 자기 땅에 살던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이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홀로코스트 학살을 피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이 종교심이 강해요. 자이오니즘 그거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 인재했던 그 땅으로 가리. 그게 이제 일명 자이오니즘이라고 시온주의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3대 절기를 지내나 유럽에서 지내나 나는 언젠가는 저 땅에 돌아가려. 1년에 3차례 마지막 6월절 만찬 끝나는 그 순간에 샤나 하바 베 예루살렘 Next year in Jerusalem 이 외침을 2000년간 한 거예요. 모든 종교적인 예식이 끝날 적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 살해. 이게 1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19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외침을 2000년간 반복한 결과 드디어 1948년에 국가를 세운 거예요. 유대인의 아주 집념의 신앙 그리고 집념의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디아스포라 스테이트예요. 사는 사람도 자기 땅이 아니었고 안다고 해서 네가 진정한 이스라엘, 너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웃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또 하나의 주이시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주제와는 맞지가 않지만 우리처럼 해외 동포들이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해외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까? 이 슬로건이 있어요. Money is okay. 그러니까 돈은 웰컴, 간섭은 no.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본 적도 없는 본국 이스라엘의 정치에 이런 정책은 이렇게 저런 정책은 저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까지 수용을 하고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 제한을 강하게 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동포청 얘기를 나오겠지만은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엄청나요. 이 어떻게 하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과 그다음에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살더라도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만할 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도움을 끌어낼까? 이 딜레마인 거예요. 정치 간섭은 no, 머니는 오케이. 이거를 또 풀어가는 게 또 하나의 주제고 나중에 우리 이제 우리 한국에서 동포청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될 딜레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고 제가 이제 1시간 내에 끝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다루는 게 저는 이제 사실 이스라엘에 살면서 끊임없이 성경의 땅을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창세기와 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땅을 정말 다니면은 너무나도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아마 세계에서
성경의 땅에 가장 오래 답사를 해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 EBS 같은 데서 뭐 몇 부작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예 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땅을 답사하면서 그 C 채널이 미국의 영어 번역이 돼서 방영이 돼요. 한국에서도 뭐 빌립보서 강해를 한다, 뭐 고린도서 강해를 한다 하면 거기를 할 때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사진 몇 장 있는 거 외에는 그 지역을 자세하게 찾아가서 역사적 장소도 소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 지역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재래시장 그 음식도 먹고 물론 먹방이 강세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하는데 이 아브라함 이라크 때 몇 번씩 갔다 왔고요. 이란, 에스더, 뭐 레바논도 지난달에 레바논 가고 뭐 이집트 다 돌면서 가장 저에게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해온 영역이 사도 바울의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여기까지 끝나지만 그가 서신서에 방문한 이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지 않은 동선에 그가 간 지역에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에게 또 이 디도에게 너 그레데에 들고 겨울이 오기 전에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나리라. 또 누가도 미처 기록하지 못했지만 로마서 15장 19절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루리건 간 기억이 없는데 그건 갔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편만하게. 그래서 왜 어떻게 저런 얘기가 나올까 하다가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다가 소동이 나니까 마게도냐로 가요. 그랬다가 그 지방을 다녀가 딱 한 줄. 그 지방으로 다녀가 헬라에 이르니 고린도에 주후 57년 초에 도착을 해요. 근데 학자들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가 처음 에베소에서 떠난 시기가 55년 가을에 에베소를 떠나서 57년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그 시간의 이동 경로를 따지고 했던 일들을 시간을 다 빼도 7개월이 남아. 그게 그거야. 그 지방으로 다녀가. 그래서 마게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3번을 마게도니아의 발칸반도를 샅샅이 제 이영란 PD와 다니면서 이해되는 지가 핍박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저께 모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 성지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려오자마자 야, 너 혼자 다녔냐? 너 혼자 다녔냐? 너 혼자 다녔냐?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영란 PD와 함께 그 지역을 했고 이제 그 발칸 거기가 보안.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무시를 강조하니라고 빌립보가 나오고 뭐 암비볼리, 아볼로냐, 데살로니가 베레가 나오지만 그 공간을 시간 안에 다녔던 지역은 공식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마을 비시디 안디옥에서 당연히 이고니오로 갈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루스드라 더베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의 로만 로드 시스템 그다음에 오늘의 주제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초기지가 회당이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주제입니다. 이 회당 사도 바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거점으로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이게 탄생이란 말이 일부 학자들은 야 너무 심하지 않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었던 이 기독교를 탄생이라니.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에 물리적 숫자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한 2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 리더가 돌아가셨잖아. 그 로마의 철석같은 핍박이 있잖아. 이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요? 제자들은 다 뿔뿔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신문 받을 때 제자들의 기력이 없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오해 있었던 거야.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 아겔다마라가는 그 아주 그냥 고대로부터 예루살렘에 순례하다 죽으면 핵사당하면 다 이렇게 던져놓는 불이 있는 지역이 아겔다마예요. 거기는 제자들을 잡고 싶어도 혹시나 여기 있을까 로마 병사들이 지지기를 꺼려 했던 아주 공동묘지. 거기에 숨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돌아가다가 예수님 만나 다시 돌아오고 막 와갖고 예루살렘 가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십자국을 손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건이었냐면 베들레헴에 그 얼마 남지 않은 모자이크 벽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어보는 도마의 모자이크가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이건 이제 바울을 제가 연구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풍전등어와 같은 예수님의 따르던 무리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왕성하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가 1차 이 수리의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로 가고 아달리라고 막 1차 가고 2차 갔다 오고 하는 곳마다 막 부흥이 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다른 도시를 간 다음에 그 부흥했던 도시에 문제가 있다니까 또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서를 쓰고 그렇게 잘 믿었던 빌립보에 문제가 있다니까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서 빌립보서를 쓰고 처음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안정시킨다 했더니 또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결과 아주 폭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면서 오늘날 23억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시작이 바로 디아스포라는 주제와 맞아요. 이 사도 바울이 다녔던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3장 5절에 그는 살라미의 부부로 살라미의 여러 회당을 다니셔요. 또 13장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요. 또 온 성에 이제 다니면서 점사를 하고 또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회당에 가고 그랬더니 회당이 아니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갖고 강가에 나갔더니 거기에서 이 루디아를 만나는 거야. 그 빌립보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례를 줬더니 유럽 최초의 세례받은 루디아가 탄생한 거고 그것도 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남자 10명이 구성이 돼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기도처라 그래요. 기도처는 동네에 한적한 공간 또는 물이 흐르는 강가가 유대인의 기도처입니다. 그래서 답사를 하다 보면 이 이방 세계의 유대인의 회당의 특징은 항상 강가에 있어요. 물이 필요해. 흐르는 물. 그것은 오히려 구약의 미크베라고 하는 정결탕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2차, 3차 때에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회당에 가고 베레아에 가서도 회당에 가고 아덴에 가서도 회당에 가고 고린도에 가서도 회당에 가고 에베소에 가도 회당을 가고 이게 다 구절이 있지만 제가 시간상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거점 이 복음의 전도의 거점은 디아스포라 회당. 내가 그랬잖아요. 디아스포라의 교회를 관심 있게 가지시라고. 놀라워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 교민들이 다 한인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인회 활동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한인 회장은 교인이에요. 아니면 한인 회장 네, 가장 큰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분이 회장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교인을 찍어 죽어. 그리고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한글 학교가 있어요. 한인 디아스포들에게 교회의 신앙생활도 교육을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한글 학교를 열어서 우리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줘요. 그래서 이 얻은 결론은 바로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를 거점으로 대대적인 폭발적인 기독교가 탄생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갔던 곳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꼭 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지가 좋다라든지 EBS나 이런 그 방송을 만들 때에 유대인이 살았던 옛 성읍에서 반드시 회당이 나와야 그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정말 있었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로마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은데, 이 로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외항,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갈 때 보디올이라는 곳을 통해서 로마로 갔는데 이게 280km예요. 근데 이것을 로마의 그럼에도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가 막 출범하고 나서 스스로가 항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미 그 이전에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던 식민지 하에서 건설되었던 항구를 재사용했어요, 로마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로마가 280km 떨어져 있는 것도 그나마, 그래서 보디올이 나오는 거예요. 보디올에 도착해서 아피아가도를 타고 로마로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드디어 로마가 한 3, 40km 가장 떨어져 있는 오스티아라고 하는 곳에 항구를 만들어요. 이 오스티아는 바로 서바나로 가는, 오스티아에서 직진하면 서바나의 관문 타라고나라가 나와요. 여러분들께 타라고나 한번 못 알아듣죠? 타라고나에 그 대치한 오늘날의 항구가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이 이탈리아 반도에 직항이 있던 곳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감리교 전국 여전대 연합회에서 어떻게 저를 알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지를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박사님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의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무엇이 있냐고 이메일이 왔는데 아직 답신을 못했는데 그렇게 또 확정이 돼요. 자, 그런데 오스티아를 말씀드린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디아스포라를 거점으로 선교를 했는데 오스티아에도 지금 유럽에서 발견된 그러면서 가장 오래된 회당터가 온전하게 발견이 됐어요. 오스티아라고 하는. 오스티아라고 하는 것이 낯설어요. 근데 왜 낯서냐면 성경에 안 나왔는데 그럼 왜 여기가 사도 바울 관련돼 있냐?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에서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가 꿈에도 그리던 4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 가고자 했던 서바나도 가고. 이 그레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구를 만나고 잠시 미양에 정복한 그것밖에 없는데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남겨놓은 이유는 하면서 그레데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거기 목회자로 세운 거야. 이 실마리를 4차 전도 여행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4차를 갔느냐 안 갔느냐 할 때 이미 놀라워. 15세기에 오스티아의 사도 바울이라는 성화가 있어요. 그죠? 한글로 치면 나와요. 오스티아의 사도 바울. 세인트 폴 인 오스티아. 그러면 이 유럽에는 전승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첫 제자가 클레멘트라고 있어요. 클레멘트. 교부 클레멘트 말고 그 클레멘트 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외경이라서 우리가 읽지 않는데 거기에 보면 클레멘트가 사도 바울이 1차 석방된 후에 서바나로 떠나는 데에 배웅하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오스티아까지 배웅을 하고 그때 많은 여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발에 입을 맞추며 울며 배웅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미 유럽의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서바나를 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이곳에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보니까 이제 5분이면 이제 조금 하고 막 제가 이게 목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좀 주제가 벗어났지만 그래도 이 주제가 우리가 이 앞으로 통일, 남북 통일의 거점으로 삼을 해외의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통일의 미래다. 이런 모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난달에 레바논을 갔고요. 이런 것들은 요거 이 지난달에 레바논을 갔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몇 년 전에 터키 동부 디야르바커에서 한인 선교사가 현지인의 칼에 찔려서 순교를 했어요. 쿠르드족이 있는 곳이에요. 동일해요. 그래서 이영란 피디하고 저하고 같이 거기를 갔어요. 그때가 어느 상황이냐면은 한국의 그 어느 언론, 기독 언론사도 거기를 방문 안 했어요. 터키 내에 선교사 협의회에서 이 순교 위로 기념 예배를 디야르바커까지 오지 않고 이스탄불에서 드렸어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이 조금 한인을 칼에 찔러 죽였다고 하니까 저도 비행기를 타고 디야르바커에 내리고는 모든 사람이 쿠르드인잖아요. 저는 다닐 때 꼭 여기에 코리아 태극기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방을 들고 들어간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교사가 있어서 제가 그때 돼지고기 22kg를 사갔어요. 터키는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요. 가장 먹고 싶은 게 삼겹살이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러시아 가게에서 22kg를 사가지고 선교사님 5kg씩 세 분 드리고 두 분 드리고 순교당한 집은 좀 많이 줬죠. 10kg, 12kg 드리고 왔는데 놀라운 얘기 뭐냐면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선교를 하세요? 우리는 쿠르드족 선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쿠르드족을 왜요? 쿠르드족을 왜요? 그랬더니 이야 여기서 자 보세요. 이 쿠르드족은 좀 통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쿠르드족은 이렇게 터키,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고루 분산돼 있어요. 보세요. 터키 지역에 1200만 명 정도, 이란에 600만, 아니야 600만이 1200, 그렇죠. 1200만, 600만, 그 다음에 이라크에 500만, 시리아에 200만, 그리고 기타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인구가 한 5, 6천만 되잖아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쿠르드인이 4,500만 어간인데도 나라가 없어요. 중동에 1, 2천만 명이야 대부분 다요. 어떻게 보면 중동 최대의 민족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쿠르드 쪽이 중동 선교의 키워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국의 쿠르드주의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국경선으로 자기 나라의 국민으로 포함은 시켰지만 쿠르드인끼리의 왕래를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디야르바커라고 하는 여기서 쿠르드인을 선교를 해서 이 쿠르드인을 이란으로, 이라크로, 시리아로 보내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보내는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3, 4년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레바논을 가서 백하계골 갔더니 또 쿠르드인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이, 이거요. 이 시리아가 2011년 이후 지금 거의 10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의 절반이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인이 터키에 360만이나 살고 있고, 쿠르드인이 시리아 사람이 터키에 360만이 살고, 레바논에 92만 명, 요르단에 66만 명, 그리고 기타 나라에 흩어져 삽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유엔에서 본토의 국적이었던 나라를 떠나 사는 사람이 22년 통계로 9천만 명이에요. 9천만 명이 자기의 본토를 떠나 타지에 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9천만 명이 현금오장이에요. 우리 코리안 패스포트로 갈 수 없는 곳을 해외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만 활용을 하면 다 가요. 제가 지금 이제 이라크 답사를 앞두고 이라크도 역시 김선일 씨가 이 순교당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한국인은 금지예요. 그런데 미국은 풀었어. 그 이라크의 이 갈대아 우르와 바벨론과 니누웨이를 답사를 가야 되는데 한국인은 죽어도 안 보내줘요. 가면 여권 압수에다가 벌이 커요. 근데 특별 비자를 받으면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언론이나 지금 대한가스공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연결도 하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영어 이름 지금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그 아르벨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국인데 거기 가야 했더니 저는 아메리칸 패스포트예요. 그럼 미국 사람 가요? 그럼요. 여행 가는데. 그러면 제가 특별 허가를 받기만 하면 외교부를 통해서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 이 경호 차량, 장갑차를 다 예약을 해야 있는 동안에 하루에 2,000불씩 열흘이 되면 2만 불은 경호 호의 계약서가 있어야 또 이게 허락을 주는 서류 중에 하나예요. 거기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바논에 갔더니 아니 왜 시리아가 이렇게 오기만 하면 요르단인데 왜 요르단은 60만 명이고 바로인데 왜 레바논까지 갔죠? 이게 시리아가 시아파 정부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라크는 순위파 정부예요. 근데 이라크 내에 쿠르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이 지역이 최대 유전지야. 쿠르드인을 자치로 해주고 싶어도 이 기름 때문에 못 해줘. 그러니까 이 쿠르드인을 압박을 해. 대규모적으로 봉기했을 때는 화학 무기를 써서라도 엄청나게 쿠르드를 죽여가면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르드인은 근본적으로 순위파를 싫어해. 그래서 이 시리아에서 난민이 발생이 되었는데 요르단으로 가면 좋은데 요르단이 순위파야. 그러니까 요르단은 정서적으로 안 맞아. 근데 레바논은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시아파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시아파가 더 어울려서 대거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쿠르드족을 이렇게 난민 중에 왜 쿠르드족을 상대로 선교를 해요? 그랬더니 모르시는 얘기예요. 이 쿠르드인들은 제가 들었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쿠르드인들은 이 레바논에 좀 지도를 하시기 위해서 레바논에 살고 있지만 이 레바논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시리아를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터키에 있는 데까지 가고 이라크도 가고 이렇게 한대요. 이번에 지진 났을 때 우리는 터키만 집중하지만 터키가 점령하고 있는 이 쿠르드 지역을 사각지대가 된 거야. 이 쿠르드인들은 시리아가 아예 관심을 안 쓰고 여기 점령지기니까. 그리고 이 터키는 본토의 쿠르드인들하고 접속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무장 점령을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도 언론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이름 없이 지금도 고통당하는 쿠르드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모금한
예산을 이 쿠르드인을 통해서 그 사각지대의 쿠르드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서름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많이 접한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안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이 디아스포라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 디아스포라는 떠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지만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그들이 살던 홈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이 수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디아르바커와 레바논 이 베카에서 만난 이 두 서로 몰라요. 그렇지만 이들이 쿠르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쿠르드인을 선교해서 기독교회를 만들고 쿠르드인을 선교사로 재파송만 하게 되면 중동 전체를 지역으로 선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비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민족 통일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할은 뭐냐? 사실은 이미 제가 하던 말 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세계 선교교 이 로잔 대회에는 드디어 2014년이 되어서야 디아스포라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되게 늦어요. 자, 그렇지만 어차피 늦긴 했지만 이제는 너무 이 구역화시키면 안 돼요. 선교를 딱 지역화시키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경계가 무너진 선교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디아스포라를 활용을 하면 북한 선교를 나와 있는 탈북자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이 북한 선교를 코리안 패스포트로는 들어갈 수가 없지만 자유 여행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선교사를 통해서 안에 미세하지만 작지만 선교를 시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제 두서없이 얘기했지만은 디아스포라는 한반도의 미래다. 국가전력 차원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또 선교적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통일, 한반도 통일의 참 위대한 역량은 어쩌면 디아스포라를 통한 이 통일 정책 수립에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저도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장시간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짧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간단하게라도 우리 서문기 원장님이나 또 하충 교수님이나 우리 박성열 교수님 어쩌면 이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터인데 그러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오시면 제가 양고기를 꼭 대접하겠습니다. 자, 우리 혹시 한두 개 정도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네, 제가 이것도 되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전순영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디아스포라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사실 1월 달에 이스라엘을 한 2주 정도 다녀왔었어요. 그러셨어요. 베들레헴 지역을 갔는데 이렇게 금요일은 이제 무슬림들이 쉬는 날,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쉬는 날, 주일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쉬는 날, 3일을 쉬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베들레헴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트리가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12월 25일은 이제 우리가 지키는 날이지만 1월 7일, 1월 6일 러시아 정부의 kop주 정부의 시리아 정부의 이런 데들이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렇게 다층적이고 다면적이구나. 여러 인종과 뭐 민족과 그 종교가 다 공존하는 곳이구나 이런 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지만 이번에 가서는
팔레스타인 쪽을 좀 많이 돌아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뭐 정착촌 문제라든지 분리장벽 문제라든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많은 비난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많이 이렇게 착잡한 느낌이 들었던 게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이렇게 2000년 이상 디아스포라를 경험을 했는데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또 디아스포라로 만들어야만 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했고요. 지금 이제 시리아 난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수도 거의 엄청나죠. 600만에 달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선교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사실 어떤 정치적인 개념이라든지 여러 이제 박해를 피해서 또 어떤 시온주의 그 국가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온주의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세속파 유대인들이 먼저 그 시온주의를 주창을 했었고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시온주의를 처음에 반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국가 건설에 함께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걸 받아들이고 처음에 이제 그 세속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택했던 땅은 뭐 우간다도 돌아보고 아르헨티나도 돌아보고 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르헨티나 땅이 좋다. 여기에다 유대 국가를 세우자라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신 LH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추방, 학살 이런 배제들이 일어났던 그 과정에서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생겼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2000년간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밖에는 우리가 이제 유대인 국가를 세울 수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난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정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생각도 좀 남다르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선교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은 하신 말씀 중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많이 두둔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가는. 근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정책을 해서 또 중동학회도 있다 보면 한국의 중동학회의 90%는 프로 팔레스타인 성향의 사람들이 글을 써요. 언론사들도 분쟁이 나면 이미 주제를 잡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글이나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보도를 내면 비판이 많대요. 글이나 언론도 하나의 상품화돼 있어요. 한국 사회가 듣기 좋아하는 방향을 잡아놓고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고통당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뜻은 아니고, 또 이게 이제 역사를 어디서부터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쫓아냈다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되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장학생으로서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유대인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강근은 프로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희생자인 것은 하나만 더 올라가서 보면 주범은 영국하고 프랑스예요. 오늘날의 이 중동 문제를 유발한 것은 열강입니다. 열강. 이 지금의 중동 지도를 만든 게 프랑스하고 영국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나라를 저렇게 나라를 저렇게 이렇게 바둑판 자르듯이 저렇게 자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살던 나라에서 쫓겨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냥 쫓겨났잖아요. 끌어가고 바벨론 때서부터.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지도가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다가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긋다가 손가락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열강이 지 마음대로 나눈 거예요. 쿠르드는 싸움을 잘해서 이번에
트럼프가 쿠르드 지역을 내버려두고 철수할 때 얼마나 필요할 땐 써먹고 독립을 시켜줄 것처럼 IS를 상대해서 싸우게 만들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 터키가 2만 땅을 잃어버려야 되잖아. 터키가 죽어라 하고 쿠르드 독립을 반대하니까 결국은 그냥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쿠르드족은 혼란의 상태로 빠져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 아르빌시 이 이라크 내에서 이 지역이 니누에라고 생각합니다. 니누에. 이라크 최대의 유전지. 처칠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립을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다 협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막 해군이 강한 영국에서 해군선의 절대적인 원료는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독립을 안 시켜주고 약속을 깨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니까 이라크를 친 영국 식민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석유는 이라크에서 나지만 석유는 이란에서 나지만 그 석유를 팔아먹는 사람은 영국과 미국이야. 그 나중에 그걸 깨친 거예요. 아니 왜 내 땅에 나는 이 석유를 왜 우리가 샀쓰지? 그래서 아랍 네이셔널리즘이 불면서 열강은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또 미운 털이 바뀌니까 다시 또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터키를 위해 싸워주면 유대 국가를 세워준다고 얘기하고 이런 나라들에게는 이 터키 왜냐하면 이게 한 나라 이게 땅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직전에는 하나의 땅이었던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 400년 동안을 이 막대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백지의 땅에 터키를 몰아내 주는데 수고한 이 족장들에게 독립을 시켜주기로 했다가 야 여기 석유가 나고 여기 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는 강제로 나라를 나눠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문제는 이거를 알면 열강의 승자예요. 땅을 나누면 제대로 나누든지 예를 들어서 이라크는 국민의 70%가 시아파예요. 이란에서 온 시아파잖아요. 근데 정권을 순위파인 사담 후세인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의 순위파가 70%의 이란계 시아파를 누르려고도 보니까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여기는 잘라놓고 보니까 국민의 90%가 순위파야. 순위파. 그런데 정권을 10%밖에 되지 않는 아사드 정권에 맡겨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여기는 이 시아파 아사드 정권이 순위파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정부군 아사드의 반대선 반군이 누구예요? 반군이 순위파예요. 그러니까 반군이 되는 이미 역사적 여기는 또 순위파. 그러니까 이 시아파의 도움을 받았던 쿠르드가 여기서도 시아파의 아찔한 경험이 있는데 또 시아파로 안 가고 요 한 구석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시아파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이스라엘도 희생자고 아랍도 희생자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잘못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나라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디아스포라가 민족이잖아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 인류는 이동의 특성이 있어요. 사람은 어디론가 움직여요. 갔다 오기도 하지만 갔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는 끊임없는 이동의 역사인데 앞으로 디아스포라는 더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공동체인 시아파, 순위파를 감안하고 나라를 나눴어야 돼요. 그러면 어쩌면 분쟁은 지금보다 훨씬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또 이스라엘 땅에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을 처음에 분할안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그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잘못된 분할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는 팔레스타인이 70%인데 30%밖에 안 되는 유대인과 땅을 나눌 때에 동등하게 나눈 게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동은 강력한 종교 공동체입니다. 즉 종교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 공동체를 그 종교를 무시한 채 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의 분쟁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도 유대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애초부터. 그래서 1917년 발포 선언이 되는 100년 해인 2017년에 드디어 인권위원회에서 그 발포를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백지수표와 같은 공포를 해준 영국을 고소한 거예요. 국제사법위원회에. 결국은 이것을 재판하는 사람도 누리는 이도 다 세계 열강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치권의 우두머리들 간의 문제는 아무리 대물을 한다고 해도 변화가 안 되듯이, 오늘날 이 지금 이팔 문제, 중동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스만 제국 때의 그 출발점이 있고, 그 책임은 열강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팔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역사적 의식 속에서 열강이 그나마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라파트와 시몬 페레스, 아라파트와 네타냐후 주선을 하더라도 막 미국 대통령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해주고, 영국의 수상이 오고, 막 독일 수상이 오고, 프랑스 대통령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역사적 책임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하신 말씀은 기억이 나고, 두 번째 질문에 이 팔레스타인 난민 정말 좋은 주제예요. 전 쿠르드를 얘기했지만, 저도 이라크의 이 요르단의 국민의 70%가 팔레스타인 난민이에요. 이라크에 가서 10명 중에 7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을 근데 사실 여기보다 여기도 더 힘들지만, 레바논에 4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있어요. 레바논은 선교가 자유롭습니다. 물론 무슬림권에서 알면은 난리가 나지만, 선교사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이 지위를, 신병을 보호받으면서 선교할 수 있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요런 강하죠.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 왕이라고 하는 국왕이 통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다 강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다 왕정이었을 때에 이 부시 대통령이 중동의 민주화를 외치면서 왕정 국가들을 다 민주화시키려고 했을 때에 민주화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민주화를 체제를 채택했던 나라들은 다 못 살아. 정치적으로 소란해. 근데 그나마 왕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좋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서기자고 왕정을 가지면서 국민들은 무조건 막, 이번에 오만을 갔더니 5만에는 공무원 한 번만 하면 3대째 월급이 나온대요. 이런 거야. 5만 사람이 대학을 가면 박사까지 다 무료로. 근데 문제는 잘 살게 해주니까 공부에 열정이 없어. 왜 공부를 하지? 그래서 국가가 20년, 30년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그게. 그러니까 중동의 문제는 인류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복잡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도 많고, 익사이팅한 얘기도 많고, 중동을 전공하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팔레스타인 난민은 다 품지요. 그러나 만약에 된다면 오히려
이 쿠웨이트에도 있고 곳곳에 두바이 가니까 두바이 택시 기사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있어요. 두바이. 그래서 이미 이 중동 문제가 아니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오늘날의 이 디아스포라를 잘 연구를 하면 거기에서 정말 좋은 정책과 전략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 먼저 우리 이강근 박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고 저는 그 포인트를 통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디아스포라가 2000년 만에 유대 국가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기독교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탄생됐다. 그만큼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있던 그 쿠르디슈 이 사람들도 4,500만도 결국에는 이 선교도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도 이 디아스포라가 이 한반도 통일의 미래다 이렇게 귀결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720만, 750만 이 코리아 디아스포라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모이고 있고 이 박사님이 몇 년 전부터 저한테 해주신 말씀도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고 그래서 우리 숭실대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는 한국 교회의 교회를 중심으로 통일 운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인이 많이 사는 그 도시의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 리더십 포럼을 이제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연대가 우리 센터를 통해서 구축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질문의 포인트는 제가 한인교회 리더십들 만나고 할 때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 일반대학원에 이러한 기독교와 통일을 융합시킨 과목을 가리키는 이러한 그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도 이걸 배우게 해달라. 여기 와서는 배울 수 없잖아요. 그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이거 온라인으로 해달라는. 그런데 이제 교육부가 온라인을 석사를 20%밖에 허락을 안 하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융통성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있는 우리 학과로서는 특수대학원으로 통일에 대한 하이브리드 특수대학원을 개설을 해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이 기독교와 통일을 융합시킨 이 교육 콘텐츠를 흘려보내는 거를 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것이 아직 결정이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기획 단계에 있는 저희의 상황 속에 30년 이상 디아스포라로 유대교회도 또 설립하고 교회 중심적으로 유학생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러한 숭실대학교의 기독교와 통일의 콘텐츠가 이 코리아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해서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이런 그 하이브리드 방식 90% 이상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러한 그 기획에 대해서 이강근 박사님께서 어떤 코멘트나 또 좋은 말씀을 또는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상당히 인사이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 디아스포라 자체가 떠난 사람들을 연구하는 건데
이미 전 세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공간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숭실대 캠퍼스 안에만 고집하게 되면은 말하는 분은 당위성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의 더 확장성에서 보면 언젠가는 설득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넉넉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온라인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뭐 이제 정상회담도 다 이 줌으로 해서 하는 시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는 이 교실에 이렇게 학생들도 앉아 있고 또 이 판에는 언젠가는 이 판 앞에 각국에 있는 학생들이 나타나서 한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똑같이 발제를 하고 이렇게 제가 그 아침마당 30주년 때에 이스라엘에서 새벽 3시였는데 아침 9시에 그 KBS 아침마당에 해서 똑같이 했어요. 이거 거의 전광판 안에 또 제가 이야기하면은 또 제가 탁 스포트라이트 되면서 이미 테크니컬한 부분도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요. 디아스포라 자체가 해외에 있는 사람인데 그 개념을 무시하고 이 캠퍼스 안에만 고집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 놓쳐버릴 것 같아요. 또 품을 수 있으면 좋겠고, 좋은 생각이고, 네, 네. 합의됐습니까? 예. 박사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네, 그냥 빠져들듯이 들었던 강의였습니다. 네, 먼저 그 유대인이 흩어졌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장면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강인한 민족성과 그런 신앙의 신념이 강했던 그 신앙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4차 여행까지 그려주시면서 무엇보다 회당이 디아스포라의 거점이었다라는 말씀은 가슴에 와닿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그들이 국가를 세울 때 연합해서 원내스트에서 했던 힘이 민족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성은 저희 국민에게도 있어요. 제가 2013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민주평통에서 진행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전 세계의 여성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통일 담론을 서로 이제 포럼하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해에도 역시 3월에 두바이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그들의 심정과 이런 부분들은 공공외교를 각 개개인이 대사들처럼 그런 마인드가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성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성도 강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을 때 그 행복 지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3위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전 그거 지금 박사님께 진짜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성이 있어요. 디아스포라들도 행복할까? 어느 정도 행복할까? 그 순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 전 강의 때 제가 이제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현대화되면서 그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게이도 있고 상상을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럴까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시작과 끝을 디아스포라는 한민족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가 동력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화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근거로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나와 있는 탈북민들을 통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 디아스포라는 한민족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미 연륜과 경륜이 있으시고 경험을 하신 토대로 이 실용적 측면에서 어떤 요소에 주의 깊게 저희들이 연구자 입장에서 보아야 할지 그런 측면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만나면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만나면 우선 대부분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대다수는 현지의 삶이 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힘든데 이 아프리카에서 아유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 뭔가 이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외국인에 대한 대우 이렇게 제재가 약하고 그리고 조금 선진국에서 자유를 뭐라고 한국 자유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나라에 저도 이스라엘 사는 게 편해요. 그냥 그들 문화에 이미 동화가 되고 사치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오히려 한국 오면 이렇게 꼭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이것도 좋기도 하지만 아, 오늘 또 이렇게 양복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바지에 편하게 잠바 입고 다니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뭔가 모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스라엘에 떠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고국에 들어가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면 아, 그냥 이스라엘이 더 편해요. 이 말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복하다. 물리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삶의 그 퀄리티에 있어서나 그 만족감, 그러니까 느낌이죠. 행복감은 정말 디아스포라는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누립니다. 어이, 불행하면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민족성은 특히 이제 아까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민족성은 유대교예요. 유대인은 종교와 민족성과 삶의 모든 게 다 하나에 엮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포재단 이사장님이 왔을 때에 우리도 유대인처럼 민족성을 키워야지 했을 때 딱 엇갈린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의 민족성은 유대교라는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적 프랙티스가 결국은 신을 떠나지 않는 그러면서 그 신의 그 역사적인 장소 유대 땅을 그리워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이사장님 그러면 유대인들 이제 막그 저기 장관도 만나고 주이시 에이전시 최고 담당도 만나고 여러 일반 유대인들과도 만남을 주선해서 만났는데 그러면 그 우리 코리안들이 민족은 한인인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민족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건 개인적 사견이라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아니 그건 아니전에 그랬어요. 그분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국 정치사에서 자기가 계속 리더로 남을 수 있는 하나의 모토를 그 민족성에 심어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거든요. 네, 그랬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저도 숙제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데 제가 기독교 목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해외에서 그래도 가장 큰 공동체의 중심은 종교, 교회. 불교도 있어요. 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장 한인사회에 왕성하게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는 것은 또 맨파워로 봐서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 교회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정치인에게는 그게 조금 어찌 보자면 그래도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민족성을 기독교를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동력화에 대한 것은 물론 저도
우리가 한인 이런 회장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아중동에 만나면 늘 우리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국 정부에 무엇을 요청할까? 그리고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까? 근데 우리는 지금 딱 생각하면 아, 예산이 많아지겠구나 하는데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양심이 있지. 왜냐하면 이 동포재단과 같은 격인 이스라엘 주이시 에이전시, 동포재단 예산이 얼마예요? 1년에? 650억이죠? 인구 6천만을 갖고 있는, 남북한 8천 9천만을 갖고 있는 우리 동포재단의 1년 예산이 600억이에요. 전 세계 인구 1,500만밖에 되지 않는 주이시 에이전시의 1년 예산이 4천억입니다. 4천억. 8배나 많아요. 그런데 그 4천억의 절반이 동포에게서 나와요. 정부 지원은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래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벌써 동포재단에서 나오면 아, 우리 한인이에요. 우리 한글학계 지원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숙하려면 해외의 디아스포라에 성공한 한인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동포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씀 정말 감명 깊게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원론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디아스포라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집단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해보면 디아스포라도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나라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또 뭐 이주한 어떤 배경, 또 이 정착한 나라의 어떤 특성, 그게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디아스포라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유독 이렇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2000년, 사실 시간이라는 건 모든 걸 지우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년 동안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간직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드디어 자기들의 나라를 그 예언했던 대로 건설을 하고 또 살고 있고, 또 현재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도 역시 여전히 자기들도 아까 이중 스테이트라는 말씀하셨는데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우리는 외국에 있지만 뭐 우리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렇다면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그렇게 묶는 힘은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동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묶는 그런 요인들, 네,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맞아요. 유대인은, 유대 민족은 유대 종교거든요. 근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대교가 전 세계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유대 민족으로 묶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 공동체가 되느냐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강한 믿음이 있지만 율법에 유대인은 동족과 동족끼리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남에게는 돈을 꿔줘도 동족에게는 돈을 꾸지 말고 그냥 줘라.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이렇게 공유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 살다가 군대만 같아도 완전 형제 이상으로 친해지고 고향만 같아도 되는 것처럼 유대인이 유대인을 보는 그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민이라고 하는,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의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유대인을 커밍아웃 해갖고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신앙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면 또 다른 유대인이 자기를 도와줍니다.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에 나와보면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좀 꽤 있는 사람은 난 유대인 아니야 하고 그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거든요. 한나라에 공포를 내려서 다 유대인을 죽이라고 할 때에 나는 유대인 아니야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독일에서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은 길에 가다가 독일 사람 만나면
유대인을 이렇게 피하라 했을 때 여기에 딱 유대인을 표시하고 나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피가 잘못된 거 그거 아니야. 그러고 독일인처럼 하면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유대인의 우리 이 샤칸스키 교수님이 박사학위 지도 논문인데 그분이 할아버지에게 들은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 자주 찾아뵈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독일뿐이 아니고 독일 사람이 오니까 탁 이렇게 오니까 당연히 그때는 유대인들은 독일인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때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버지가 민망하겠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정말 멋있는 젠틀한 독일인이 당당하게 지나가라는 모습을 보면서도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 그 초라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외모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불쌍한 영혼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를 80이 넘은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들은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과대망상이지만 바로 저것이 그 유대인들의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프라이드. 그래서 저는 유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적 차별을 받고 또 유대인으로 커밍아웃이 됐을 때에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유대인들의 그 신앙 안에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아우슈비츠 우리 쉰들러 리스트 무덤이 우리 예루살렘에 있잖아. 지나가다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아우슈비츠에서 건장한 사람은 계속 노동력으로 동원이 되고 이 핏기가 없고 병들면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 빨개 벗겨가지고 여자 남자 돌려가지고 이 운동장을 뛰게 한 다음에 핏기 없고 푹푹 쓰러지면 다 죽이는 거예요. 반만 죽는다고.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막 일부러 피를 내가지고 이렇게 핏기 있게 보이려고 그리고서 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무기 창고 한 곳에서 안식일을 보내는 장면이 그 진짜거든요. 아이서부터 할아버지까지 그 허름한 창고에서 불러서 사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일 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안식일을 기쁘게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지나는 그 모습, 그 영혼의 기쁨, 그 심령의 기쁨이 육신적인 기쁨을 이길 수 있는 신앙심이 있다고 보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누리는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뵈러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박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예, 아까 이제 동포청 말씀하셨고 6월 5일 날 이제 동포청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수립된 지 75년 만에 정부가 직접 우리 동포들을 위한 정부 기구를 정부 내에다가 재외동포재단은 정부 밖에 두었다며 26년에 이제 재외동포재단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정부 안에 이제 청이 이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차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육성하고 발굴하고 지원해야 될까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현재나 유정이처럼 현지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린 국내에 있는 사람 잘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2주 1세는 왔다 갔다 자주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자주 이제 접촉을 하지만 현지에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 그것도 그 다음 세대 역사가 이제 2주 역사 오래되면 이제 그렇게 3대, 4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원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정부 당국자에게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진짜 좋은 질문인 게 이스라엘에는 그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하는 동포청이 있는데 우리 한국과 다른 것은 이것은 유대인 해외 스포라들의 단체거든요. 정부 조직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같은 정부의 The Ministry of Immigration Affairs를 다루는 이 이민부죠. 장관이니까. 이민 장관이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디아스포라를 전문적으로 스스로 만든 주시청이 있는데 예산이 정부에서 2천억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한 600억 준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해외에 전 세계에 한 550만이 아직 밖에 있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정부가 2천억을 주고, 우리 한국은 훨씬 많은, 지금 사실 800만이라 그러면 할아버지께 따지면 800만 재외 동포를 위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 60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거는 뿌리가 굉장히 국가 건국 이전부터 있던 그들의 정책인데, 이 건국 모토가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헌법이라고 하는 곳에 전 세계의 유대인인 것이 확인되면 즉시 이스라엘 국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의 나라죠. 그게 이제 알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정말 중요하고, 어디 있는지 간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나서 이러면 국가의 전달만 되면 가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일을 이민 장관이 해주는 거고, 실질적인 액션은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와 살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전체 예산이 600억이지만 그 끊임없이 무료로 이스라엘의 18세에서부터 30세까지 난 유대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열흘 동안, 그걸 이제 한국에 타글릿이라 그래요. 타글릿이라 그러면 버스가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년에 1,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내가 본국에 가고 싶다고 접수만 하면 와서 일주일 동안 재워주고 여행시켜주고 정부 간수 방문하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와서 웰커밍하고 정신교육 시켜주고, 이걸 끊임없이 해요. 1년에 3만 명 이상을 데려오니까. 그 다음에 내가 유대인이지만은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스라엘에서 기업체라든지 또 이런 대학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점도적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동포 사회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 즉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부 공무원, 또 이스라엘의 준 정부 공무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나라에 갑니다. 동포 사회를 경험을 해요. 잠시 왔다가 좋은 식당 잡고 간담회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교민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슬리킴이라 그래요. 미슬로아흐, 파견, 파송이란 뜻입니다. 이거 선교사 파송하듯이 실제 국가 이런 그 결정권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갖고 동포 사회에서 생활을 해요. 우리는 외교관이 와도 교민하고 안 섞여요. 안 섞여요. 특수 인간들이에요. 예산도 많아요. 물론 품위를 위해서 우리가 1,000불에 잘 때 이 사람들은 3,000불, 4,000불짜리 집에 국가 품위를 위해서. 그렇지만 의외로 한국인 외교관들은 교민하고 친하지 않아요. 와도 교민의 심정은 몰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이드를 하면 버스 기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년 동안 어디 간대. 뭐 어디야? 사이프러스가 그러더라고. 왜? 내 와이프가 외교관이거든. 근데 사이프러스 대사관에 팔자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꼭 부부가 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버스 기사 일을 놓고 야 외교관이 버스 기사하고 결혼도 했구나. 이렇게 했지만은 그만큼 사랑하면 그리고 그럼 또 뭐 하는데 대사관에서 운전도 하고 대사관에 3년직 내가 일을 받았어. 신축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만나보면,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기를 당분간 싫어하는 이유도 뭐 총장을 만나든 예?
제가 지난번 대통령 왔을 때 2번 제가 에어포스 원으로 대통령 전용기로 왔어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방문하고, 두 번째는 제가 학술 팀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학 총장들과 학술원 원장과 고등교육 원장들 해서 11명이 왔어요. 11명 왔는데 저는 와가지고 와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이 학술 대표단에 대한 낮에 일정만 있지 저녁엔 전혀 관광 일정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밤에 하얏트 호텔에서 대문 후배들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불러가지고 봉고차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12인승에 13명, 4명이 타고 밤에 막 한강 유람선도 타고 동대문도 가고 인사동도 가고 밤마다 제가 외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 총장 또 학술원 원장, 이게 굉장히 우리로 치면 레벨이, 근데 입장론을 때 다 지가 꺼내가지고 자기 꺼내. 총장의 임명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이야, 직책은 직책이지만 우리의 생활은 프렌드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이 유대인 사회에서, 그리고 유대인은 반드시 회당을 가잖아요. 한국 외교관들은 교회 잘 안 나와요. 정말 오는 사람은 고마워요. 특히 대사일수록 아예 외국 교회를 나가고 한인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외교관이 와도 일부러 보내는 나라도 있는데 이 업무상 왔는데도 한인하고 섞이지 않으니까 그런 정책. 그러니까 이미 찌집어야 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우리는 형제야. 이런 거를 우리에게 심어줘야 내가 협조하지. 그래요? 외교관님. 이런 거니까 이 한국 코리안 마인드의 문화가 좀 시간이 지나면 변하면 이럴 때가 오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예, 우리가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만 디아스포라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생생하게 이스라엘 현지에 계신 우리 이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실감이 되고 풍부한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디아스포라 이강근 박사님 초청 특강이 성사되기까지는 또 수고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 하춘혁 교수님께서 많은 이렇게 연락이라든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동포재단에서 와주신 김봉석 박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오늘 또 각별한 분들이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 때는 잘 몰랐었는데요. 그 이강근 박사님 가족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 이영란 사모님, 아까 강연 중에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PD로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자제분들, 아들 이현재, 딸 이유정, 귀한 걸음 같이 해주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저희들 디아스포라 2차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고, 좋은 말씀 많이 주신 이강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